드디어 석 달 만에 자유의 구멍이 뚫리는구나. 감사합니다. 손전등 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땅 밑 30m 어둠 속에서 최철호 중대장은 무릎을 꿇은 24 청년의 어깨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막내 병사의 손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고 그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갱도하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13명의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영수를 바라보고 있었고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철호는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들었습니다. 흙이 묻은 글씨들이 손전등 불빛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장마당, 중국산 약, 적발, 수용소. 단어들이 철호의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누이가, 온 가족이.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이 갱도 전체를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철호는 영수의 등을 쓰다듬었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철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중대장 박진수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중대장 동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철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굴을 완성하면 영수에게 돌아갈 집은 없을 것이고 완성하지 않으면 14명 모두 총살당할 것이었습니다. 철호의 손이 떨렸고 그 떨림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제11공병여단 42살의 중대장이 지난 20해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철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막사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굴을 파야만 했을까? 어떻게 지금까지 의심 없이 곡괭이를 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옆 침대에서는 영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새벽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8개월 전 이 모든 것이 시작되던 날은 평범했습니다. 최철호 중대장은 아침 점호를 마치고 병사들에게 오늘의 작업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휴전선 북쪽 15km 지점, 깊은 산속에 위치한 비밀 땅굴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제11공병여단 소속 14명은 당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남조선 땅 깊숙이 파고 들어가 유사시 기습 침투로를 확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철호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20해 넘게 군복을 입었고 당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영수, 오늘 내가 선두조를 맡아라. 철호가 말했을 때 김영수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예, 중대장 동무. 그때의 영수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24 청년은 고향에 누이와 부모님이 계셨고 제대하면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철호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갱도 입구는 좁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 둘이 나란히 설 수 있을 만큼 넓어졌습니다. 병사들은 교대로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팠습니다.
하루에 5미터씩 전진하는 것이 목표였고 대부분의 날들은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땀이 흘렀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중대장 박진수는 철호와 함께 15년을 복무한 전우였습니다. 38배 함경도 사나이는 말이 적었지만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진수는 가끔 철호에게 고향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명태국, 겨울이면 얼어붙는 두만강. 그 이야기를 할 때면 진수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중대장 동무, 오늘 본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가 편지 몇 통을 들고 왔을 때 철호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편지 배달이 왔고 그것은 병사들에게 작은 낙이었습니다. 가족의 소식, 고향의 안부, 그런 평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영수 동무 것도 있습니다. 진수가 영수에게 편지를 건넸을 때 영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누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영수는 구석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철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병사가 가족 소식에 기뻐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수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고 청년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무릎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철호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수를 붙잡았을 때 청년의 몸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영수, 무슨 일이냐? 철호가 물었지만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 읽는 순간 철호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누이가 장마당에서 중국산 약을 팔다 보이부에 적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갔고 집은 몰수되었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영수의 먼 친척이었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가 돌아올 곳은 이제 없다. 막사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상황을 눈치챘고 누구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철호는 영수의 곁에 앉아 있었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는데. 그날 밤 철호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굴을 파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곡괭이를 드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천장을 바라보며 철호는 생각했습니다. 영수처럼 모든 것을 잃은 병사가 이곳에 몇 명이나 더 있을까? 그리고 자신은 정말 이 체제를 믿고 있는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철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 막사에서는 여전히 영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철호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사흘이 지났지만 영수는 여전히 넋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곡괭이를 들기는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고 밥을 떠먹기는 했지만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영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내일은 저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막사안을 감돌았습니다. 철호는 그 공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넷째 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뒤 철호는 부중대장 박진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 동무, 잠깐 나와보겠나?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철호를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갱도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 뒤로 걸어갔습니다.
이곳은 감시초소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고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철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귀한 것이었지만 오늘은 피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진수도 받아 물었고 성냥불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고 멀리서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진수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고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뒤 대답했습니다. 불쌍합니다. 중대장 동무. 불쌍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않나? 철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진수가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대장 동무, 저도 사실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 동생 말입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을 함께 복무했지만 철호는 진수의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담배를 바닥에 비비며 계속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동생이 두만강을 건너려다 국경수비대에 잡혔습니다. 총살당했고 가족들은 모두 산골로 추방당했습니다. 어머니도 조카들도. 철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진수가 그 말 없고 성실하던 진수가 이런 아픔을 안고 지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나? 말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중대장 동무도 저도 우리는 그저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진수의 말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무언가도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깊이 억눌린 하지만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분노였습니다. 철호는 새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물고 있었습니다. 진수 동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겠나? 그 질문에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대장 동무,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나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인가? 우리가 지금 파고 있는 이 땅굴 말입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철호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나무와 바위도 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수가 계속했습니다. 땅굴은 북쪽을 향해 파는 것도 남쪽을 향해 파는 것도 똑같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철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남쪽으로.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을 철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탈북이었습니다. 반역이었습니다. 3대가 멸족당하는 죄였습니다. 진수 동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철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위험하고 아찔한 희망이었습니다. 진수가 철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대장 동무. 하지만 영수 동무를 보고 있으니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굴을 완성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남는가? 훈장 하나와 배급표 몇 장입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는 가족을 잃고 청춘을 잃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까? 진수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한번 터진 물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만강은 감시가 삼엄하고 잡히면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굴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판 길이 있습니다. 방향만 틀면 중대장 동무 방향만 틀면 됩니다. 철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수의 말이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땅굴이 있습니다. 8개월 동안 파온 2km가 넘는 땅굴이 있습니다. 땅 밑으로 감시망 아래로 자유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이미 반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진수 동무. 철호가 말했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진수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위험합니다. 중대장 동무. 우리는 매일 땅 밑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고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과 자유를 향해 죽는 것, 어느 쪽이 더 나은 죽음이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철호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손이 떨려 성냥을 3번이나 그어야 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폐를 채우고 니코틴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생각이 빨라졌습니다. 가능성들이 머릿속에서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4명. 모두를 믿을 수 있을까? 한 명이라도 밀고 하면 모두 끝입니다. 정치지도원 리명철은 당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당원 오성우는 평양에 가족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득할 것인가? 제거할 것인가? 중대장 동무. 진수의 목소리가 철호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중대장 동무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혼자서라도 갈 것입니다. 하지만 중대장 동무와 함께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철호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38살 사나이의 얼굴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진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생각을 품고 있었고 오늘 비로소 입 밖으로 꺼낸 것이었습니다. 철호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불씨가 꺼지고 어둠이 다시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게. 철호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네. 하지만 이 대화는 아무에게도 하지 말게. 절대로.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철호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계산했습니다. 가능성과 위험을, 희망과 공포를, 삶과 죽음을. 그리고 새벽이 오기 직전 철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험하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시도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철호는 결정을 내렸지만 실행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호를 마치고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14명. 이 중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누가 당보다 가족을, 이념보다 생존을 선택할까? 한 명이라도 잘못 판단하면 모두 끝이라는 것을 철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외해야 할 사람들부터 생각했습니다. 정치지도원 리명철은 40대 초반 평양당 간부 출신으로 이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주 정치 학습 시간마다 수령님의 교실을 낭독하고 남조선 괴뢰들의 죄악을 규탄하던 그 목소리를 철호는 기억했습니다. 명철은 위험했습니다. 당원 오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의 성우는 평양에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고 가족 사진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가족이 인질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12명이었습니다. 철호는 일주일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참 병사 강철민이었습니다. 35 함경도 출신으로 철호 다음으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철민은 말이 적었지만 일은 성실하게 했고 후배들을 잘 챙겼습니다. 철호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철민을 갱도 깊은 곳으로 불렀습니다. 점검을 한다는 핑계였습니다. 갱도 안은 어두웠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철호는 손전등으로 갱도 벽을 비추는 척하다가 철민에게 물었습니다. 철민 동무 제대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철민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중대장 동무. 고향에 돌아가 농사나 지을까 합니다. 가족은 있나?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도 그 변화가 보였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철민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3년 전에 죽었습니다. 결핵이었는데 약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급소에서는 약이 없다고 했고 장마당에서 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군인 월급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철민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감정이 오히려 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다시 살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나?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철민이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중대장 동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대답만 해주게. 만약 기회가 있다면. 철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싶습니다.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철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중대장 동무도 무언가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철호는 대답 대신 철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은 이병 한성우였습니다. 26, 키가 크고 마른 청년이었습니다. 성우는 원래 대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다가 갑자기 군대로 끌려왔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반당 분자로 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총살당했고 성우는 성분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철호는 성우를 작업 후에 따로 불렀습니다. 막사 뒤편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성우 동무, 자네 아버지 일을 들었네.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족의 죄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계속했습니다. 억울하지 않나? 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6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중대장 동무.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공장에서 생산량이 목표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그것도 자재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건데 반당 분자가 되셨습니다. 원망스럽겠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중대장 동무. 하지만 죽기 전에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철호는 성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청년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할 수 있는 곳, 아버지의 이름을 복권시킬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성우가 철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중대장 동무. 있을 수도 있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호는 12명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굶어 죽은 병사, 형이 탄광사고로 죽었지만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병사, 여동생이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간 병사. 모두가 상처를 안고 있었고 모두가 이 체제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12명 모두 같은 대답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떠나고 싶다고,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자유를 원한다고. 철호는 매일 밤 진수와 만나보고 했습니다. 진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중대장 동무. 그렇네. 12명 모두. 그렇다면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명철과 성우는 어떻게 하겠나? 진수가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제외하고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12명이 갑자기 사라지면 바로 들킬 것입니다. 함께 가거나 아니면. 진수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함께 가거나 제거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네. 철호가 말했습니다.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철도 사람이었고 성우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분명 무언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호는 12명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영수의 눈물, 철민의 체념, 성우의 분노. 모두 다른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철호의 가슴 속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12명의 절망이 모여 하나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땅 밑으로,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하지만 계획이 탄로 날 뻔한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왔을 때 정치지도원 리명철이 평소보다 일찍 와 있었습니다. 명철은 보통 본대에서 정치 교육 자료를 가져오느라 늦게 오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막사 입구에 서서 병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명철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로웠고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사들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식사 전 잡담이 오가는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명철이 천천히 막사 안을 걸었습니다. 병사들의 침대를 하나씩 둘러보고 벽에 붙은 선전 포스터를 살피고 구석에 쌓인 장비들을 확인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지도원 동무,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명철이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40대 초반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중대장 동무. 무슨 분위기 말입니까? 병사들 말입니다. 눈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치 학습 시간에도 집중하지 않고 작업 중에도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철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도원 동무도 아시지 않습니까? 작업이 고되니 다들 피곤한 것뿐입니다. 8개월째 땅을 파고 있으니 지칠만도 합니다.
명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무언가입니다. 반당 반영명 분자들의 냄새가 납니다. 그 말에 막사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반당 반영명.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철호는 더욱 침착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도원 동무,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병사들은 모두 충성스럽습니다.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수 동무는 사흘째 제대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왜 철민 동무는 밤마다 혼자 밖으로 나갑니까? 왜 중대장 동무는 부중대장과 매일 밤 무언가 이야기를 나눕니까? 명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철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명철이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무언가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가족 소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철민은 불면증이 있어 산책을 합니다. 저와 부중대장은 작업 계획을 논의합니다. 모두 정상적인 일입니다. 명철은 철호의 대답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중대장 동무, 저는 20년 넘게 정치 사업을 해왔습니다.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충성하는 눈과 배신하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 막사에는 배신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철호는 명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지도원 동무, 증거도 없이 동료들을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혹시 지도원 동무께서 너무 예민해지신 것은 아닙니까? 명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모욕감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예민하다고요? 중대장 동무,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습니까? 며칠간 이 막사를 감시하겠습니다.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 선언에 병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감시. 그것은 모든 움직임이 기록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철호는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하면 오히려 의심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지도원 동무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명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내내 명철은 병사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누가 어디로 가는지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철호는 진수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심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진수도 알아챘습니다. 12명 모두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명철의 감시는 생각보다 집요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명철은 영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막사 밖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철호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수가 무슨 말을 할까? 혹시 넘어가지는 않을까? 불안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30분 뒤 영수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철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나? 가족 이야기를 물어보셨습니다. 왜 힘들어하냐고, 당을 원망하지 않냐고. 뭐라고 대답했나? 힘들지만 당을 믿는다고, 혁명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만 거짓이었습니다. 철호는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일이 터졌습니다. 명철이 우연히 성우와 철민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남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명철은 즉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방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성우가 당황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작업 이야기였습니다. 지도원 동무.
땅굴이 남쪽으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땅굴은 북쪽으로 파는 것 아닌가? 왜 남쪽 이야기가 나오나? 철민이 끼어들었습니다. 휴전선 남쪽을 향해 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조선 땅을 향해서요. 명철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명철은 철호를 불렀습니다. 중대장 동무,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은 막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명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대장 동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사들이 무언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 동무도 알고 계십니다. 아니, 주도하고 계십니다. 철호는 침묵했습니다. 부정할 수도 있었지만 명철의 눈빛을 보니 이미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철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보다 차라리 솔직해지는 편이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도원 동무, 철호가 명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도원 동무는 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당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는 척하고 계십니까? 명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도원 동무에게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원 동무의 아들은 몇 살입니까? 명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철호는 계속했습니다. 5살입니까? 6살입니까? 건강합니까? 배는 고프지 않습니까? 그만하십시오. 명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철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도원 동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함께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끝내거나. 명철이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명철의 손이 천천히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권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철호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도 자신의 총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지도원 동무, 철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도원 동무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저를 쏘거나 아니면 제 말을 들어주시거나. 명철의 손이 권총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에 손을 얹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철호는 계속했습니다. 저를 쏜다고 해도 12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도 이미 결심했습니다. 지도원 동무 혼자서 12명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중대장 동무는 반역을 하려는 겁니까? 명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반역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고 싶을 뿐입니다. 지도원 동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굴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휴전선을 넘어 남한으로 갈 것입니다. 그 말에 명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탈북. 그 단어를 직접 듣는 것과 추측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철의 손이 떨렸고 권총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쳤습니까? 중대장 동무. 그것은 죽음입니다. 잡히면 총살당합니다. 가족들도 모두 수용소로 갑니다. 이미 우리 가족들은 수용소에 있거나 죽었습니다. 지도원 동무. 영수의 가족도, 철민의 아내도, 성우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남아서 땅을 파다 죽는 것과 남쪽으로 가다 죽는 것, 어느 쪽이 더 나은 죽음입니까?
명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희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배고픔과 공포만 남는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당원입니다. 정치지도원입니다. 제가 어떻게 당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명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철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명철의 권총이 자신을 겨누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도원 동무, 당이 지도원 동무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지도원 동무의 아들은 건강합니까? 명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질문이 가장 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철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명철의 아들 이야기를 작년에 막사에서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명철이 술에 취해 울먹이며 했던 이야기를. 그만하십시오. 지도원 동무의 아들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5살이었습니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명철이 소리쳤습니다.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총구가 철호의 가슴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는 당기지 않았습니다. 명철의 손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살이었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지만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손을 저었고 간호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에서는 인민의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혁명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명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0대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명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 아들은 왜 죽어야 했습니까? 5살짜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밥을 달라고 배고프다고 울던 그 작은 목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제가 당원이라서, 정치지도원이라서 아이를 살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호는 명철 옆에 앉았습니다. 명철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명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중대장 동무, 저는 평생 당을 믿었습니다. 수령님을 믿었습니다. 이 체제가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죽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공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도원 동무.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치지도원입니다. 제가 먼저 배신한다면, 제가 먼저 등을 돌린다면 그동안 제가 교육했던 것들은 무엇이 됩니까? 제가 외쳤던 구호들은 무엇이 됩니까? 철호는 명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지도원 동무.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우리가 외친 구호도, 우리가 믿었던 이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진실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고 싶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것. 명철은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별이 빛났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명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철호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도 모를 숨이었습니다. 명철이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총을 집어든 것이 아니라 철호에게 건넸습니다. 중대장 동무, 이것을 받으십시오. 제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지도원 동무, 이제부터는 정치지도원이 아닙니다. 그냥 리명철입니다. 살고 싶은 한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철호는 명철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악수였습니다. 동지의 악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깨어 있었습니다. 자는 척했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철호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동무들, 철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철 동무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로 하셨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안도와 희망이 스쳤습니다. 영수가 일어나 명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명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철호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13입니다. 중대장 동무. 그렇습니다. 이제 한 명만 남았습니다. 성호였습니다. 평양에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오성호.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철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날에 마지막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갱도로 향할 때 철호는 오성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35의 성호는 평양 출신으로 당원이었고 무엇보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 7살 딸과 5살 아들. 성호는 매일 아침 작업을 시작하기 전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졌지만 성호는 그 사진을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철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호가 가장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철은 이미 아들을 잃었기에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달랐습니다. 평양에 살아있는 가족이 있었고 그 가족은 성호가 탈북하는 순간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성호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할까 봐서가 아니라 성호에게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13시 움직이는데 한 명이 남아있으면 모든 것이 탄로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철호는 성호를 불렀습니다. 갱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 큰 바위 뒤였습니다. 성호는 철호를 따라오면서 이미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앉았을 때 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대장 동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철호가 놀라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아는가? 다들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명철 지도원까지 합류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막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철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이 땅굴을 이용해 남쪽으로 갈 것입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성호가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사진 속 얼굴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중대장 동무, 제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에 철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진실을 말하기도 너무 잔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남쪽으로 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철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용소로 갈 것입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성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쥔 손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다르군요. 미안합니다. 성호 동무. 미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중대장 동무 잘못이 아닙니다. 이 나라 잘못입니다. 성호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대장 동무, 제가 여기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밀고 할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남아있으면 의심받을 것입니다. 결국 들킬 것입니다.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셋이 사라지면 상부에서 조사할 것이고 성우 동무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저도 가족을 잃게 되는군요. 함께 가든 남든. 그 말에 철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우가 맞았습니다.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성우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가족을 위해 남으려 해도 가족을 잃고 가족을 버리고 가도 가족을 잃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봅니다. 철호는 성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성우 동무, 제가 한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쪽에 도착하면 언젠가는 성우 동무의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통일이 되든 탈북을 시키든 어떤 식으로든.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중대장 동무. 우리가 남쪽으로 간 순간 제 가족은 끝입니다. 그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성우가 일어섰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철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대장 동무,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성우는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종이에 연필로 글씨를 적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아내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사흘 동안 성우는 편지를 썼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담았는지 종이가 여러 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성우를 지켜봤지만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우가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던 밤 성우는 편지를 다 썼습니다.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성우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과 함께 가슴에 넣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 성우는 막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호가 뒤따라갔습니다. 성우는 바위 뒤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성우 동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철호가 물었지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올랐고 글씨들이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모두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우가 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태워서 하늘로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혹시 하늘에서 아내가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편지가 다 타고 쟤만 남았습니다. 성우는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불 속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호가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진은 가지고 가십시오. 그것만은 태우지 마십시오. 성우가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지고 가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가십시오. 그것이 성우 동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중대장 동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차피 남아도 잃을 것이라면
차라리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편이 낫겠습니다. 철호는 성우를 껴안았습니다. 두 남자가 새벽 공기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 아이들 무덤에라도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두 사람은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깨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들어서자 진수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성우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도, 철민도, 명철도 모두 일어나 성우와 악수했습니다. 14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뒤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호는 14명을 갱도 깊은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14개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모두의 눈빛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철호가 바닥에 막대기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현재 땅굴의 위치와 방향이었습니다. 동무들, 오늘부터 우리의 진짜 작업이 시작됩니다. 낮에는 북쪽으로 파는 척합니다. 상부 보고용 갱도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이쪽으로. 철호가 막대기로 남쪽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남쪽으로 파겠습니다. 휴전선을 향해, 자유를 향해. 진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나침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향을 잡겠습니다. 북위 38도선까지 대략 300m가 남았습니다.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명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부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2번씩 여단에서 내려옵니다. 북쪽 갱도를 보여줍니다. 진척도를 조작해서 보고하고 실제로는 남쪽 작업에 집중합니다. 철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중 작업이면 체력이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버텨야 합니다. 철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우리는 평생 이곳에 갇혀 삽니다. 석 달만 견디면 됩니다. 석 달만. 그날 밤부터 땅굴의 방향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낮 작업이 끝나고 병사들이 막사로 돌아간 척했지만 밤이 되면 다시 갱도로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곡괭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땅을 팠습니다. 첫날 밤 진수가 나침반으로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정남향입니다. 이대로 가면 휴전선을 정확히 넘습니다. 영수가 흙을 파내며 물었습니다. 중대장 동무 남쪽에 도착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인이고 땅굴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정보 가치가 있습니다. 잘 대우받을 것입니다. 성우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대우보다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작업은 곧했습니다. 낮에는 북쪽 갱도에서 상부에 보여줄 만큼만 파고 밤에는 남쪽 갱도에서 진짜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손은 물집투성이가 되었고 등은 굽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눈이 감겼고 걸으면서도 비틀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쪽 갱도는 이미 50m를 넘었습니다. 철호는 매일 밤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진수는 나침반으로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남쪽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단에서 갑작스러운 점검 통보가 왔습니다. 이틀 뒤 여단장이 직접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철호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북쪽 갱도를 더 파야 합니다. 보고서에 맞춰야 합니다. 이틀 동안 14명은 북쪽 갱도에 매달렸습니다. 밤샘 작업을 했습니다. 진척도를 맞추기 위해 미친 듯이 파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검 당일 여단장이 내려왔습니다.
갱도를 둘러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군요. 이 속도면 석 달 안에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철호가 경례를 붙였습니다. 예, 여단장 동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여단장이 떠난 뒤 14명은 쓰러졌습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일어나 남쪽 갱도로 향했습니다.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쪽 갱도는 100m를 넘었습니다. 영수는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철민이 그를 업고 막사로 왔고 명철이 물을 먹였습니다. 영수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중대장 동무 죄송합니다. 제가 약해서. 괜찮습니다. 오늘은 쉬십시오.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영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시 갱도로 내려갔습니다. 14명 중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 남쪽 갱도는 200m에 도달했습니다. 휴전선까지 100m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철민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폐증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성호는 손가락이 부러졌지만 참고 일했습니다. 명철은 허리를 다쳤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호도 한계였습니다. 밤마다 토열을 했습니다. 위궤양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사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동무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갱도 안은 더욱 추웠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쪽 갱도는 꾸준히 전진했습니다. 250m, 270m, 290m. 어느 날 밤 진수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손으로 땅을 만졌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철호를 불렀습니다. 중대장 동무, 이리 와보십시오. 철호가 다가가 흙을 만져봤습니다. 촉감이 달랐습니다. 북쪽 땅의 흙이 아니었습니다. 더 부드러웠고 습기가 많았습니다. 진수가 나침반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위 38도선 남쪽에 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곡괭이를 내려놓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남한 땅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영수가 무릎을 꿇고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중대장 동무. 정말 남쪽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었습니다. 철민이 흙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성우는 가슴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명철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평생 당을 믿었던 사람이 지금은 하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땅 위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동무들, 축하는 나중에 합시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땅 위로 나갈 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출구를 잘못 뚫으면 남한 군에게 발각될 수도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산속이 좋겠습니다. 며칠간 조심스럽게 위쪽으로 파올라갔습니다. 땅 냄새를 맡으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철호의 곡괭이가 땅을 뚫었습니다. 작은 구멍이 뚫렸고 그 구멍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밖에 공기였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철호는 구멍을 넓혔습니다.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달빛이었습니다.
철호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밖은 조용한 산속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서 있었고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나왔습니다. 철호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 14명은 출구를 확인한 뒤 다시 갱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철호는 14명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 새벽에 출발합니다. 그 전까지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의심받으면 안 됩니다. 진수가 물었습니다. 짐은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만 가져갑니다. 물과 식량 조금, 나머지는 버립니다. 명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대장 동무, 마지막 점검이 걱정됩니다. 내일 오전에 본대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철호도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응합니다. 북쪽 갱도를 보여주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내일만 버티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은 평소처럼 갱도로 향했습니다. 북쪽 갱도에서 작업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철민은 손이 떨렸고 영수는 자꾸 출입구를 쳐다봤습니다. 오전 10시쯤 본대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철호는 불안했지만 침착하게 나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여단 참모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내린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보위부 제복을 입은 요원들이었습니다. 철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참모부장이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중대장 동무 갱도를 점검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철호가 북쪽 갱도로 안내하려 했지만 보위부 대자가 막았습니다. 전체를 점검합니다. 막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막사 수색. 철호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막사에는 남쪽 갱도 작업에 쓴 도구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철호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막사는 정돈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을 것입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를 뒤졌고 짐을 열어봤습니다. 구석구석 수색했습니다. 철호는 갱도 입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안에 있는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요원 한 명이 막사 뒤편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곡괭이였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본래 지급받은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남쪽 갱도 작업을 위해 몰래 구한 것이었습니다. 중대장 동무,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위부 대좌가 곡괭이를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철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비도구입니다. 작업 중 파손에 대비해 준비한 것입니다. 보급 기록에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구한 것입니다. 대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개인적으로 구해야 합니까? 규정 위반입니다.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대자는 곡괭이를 내려놓고 다른 요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갱도를 측량하십시오. 정밀하게. 철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측량. 그것은 북쪽 갱도와 남쪽 갱도의 거리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파낸 흙의 양이 보고서와 맞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요원들이 갱도로 들어갔습니다. 철호는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갱도 안에서 병사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요원들이 줄자를 꺼내 거리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철호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냐고. 철호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측량이 끝났습니다. 요원이 대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자 동무, 이상합니다.
갱도 길이는 보고서와 일치하는데 파낸 흙의 양이 맞지 않습니다. 계산상 약 300세제곱미터가 부족합니다. 대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철호를 노려봤습니다. 중대장 동무 설명하십시오. 흙이 어디로 갔습니까? 일부 구간이 무너져서 다시 메웠습니다. 그래서 양이 줄었습니다. 무너진 기록이 없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자는 철호의 대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갱도 벽을 두드렸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갱도 외에 다른 갱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전원 밖으로 나가십시오. 요원들이 갱도 벽을 두드리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로 빈 공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철호는 알았습니다. 시간 문제였습니다. 남쪽 갱도 입구는 잘 숨겨두었지만 계속 두드리다 보면 발견될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이 갱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위부 요원들만 안에 남았습니다. 철호는 진숙, 명철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10분이 지났습니다. 갱도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대좌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에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중대장 동무 갱도 안에 숨겨진 입구가 있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철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대좌가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이것은 탈북 시도입니다. 전원 체포합니다. 그 순간 철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뛰어라. 14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갱도로, 남쪽 갱도로 향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총을 꺼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깨에 총을 맞았습니다. 철민이 영수를 붙잡아 끌었습니다. 놓지 마. 계속 뛰어. 갱도 입구는 좁았습니다. 한 명씩 들어가야 했습니다. 진수가 선두로 들어갔습니다. 영수와 철민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성우가 뒤에서 돌을 던지며 추격을 방해했습니다. 철호는 맨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모두를 먼저 보낸 뒤 들어가려 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총을 겨눴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명철이 뒤에서 달려와 요원을 밀쳤습니다. 총알이 빗나갔습니다. 중대장 동무 빨리. 철호가 갱도로 들어갔습니다. 명철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추격대가 쫓아왔습니다. 총소리가 좁은 공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갱도 안은 어둠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앞을 비쳤습니다. 앞에서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남쪽 갱도다. 이쪽으로. 14명이 남쪽 갱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추격대도 따라왔습니다. 총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진수가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영수와 성우가 양쪽에서 그를 부축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라. 진수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동무도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동무를 버리지 않습니다. 철민이 뒤에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명철은 권총으로 응사했습니다. 시간을 벌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갱도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습니다. 철호가 외쳤습니다. 빛이 보인다. 거의 다 왔다. 14명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달렸습니다. 기어갔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구가 가까워졌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진수가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 영수, 철민, 성호. 하나씩 땅 위로 올라갔습니다.
철호는 마지막까지 남아 병사들을 밀어 올렸습니다. 뒤에서 추격대가 가까워졌습니다. 명철이 철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중대장 동무, 빨리 올라가십시오. 철호가 출구로 기어 올랐습니다. 명철이 마지막으로 올라왔습니다. 14명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한 땅, 자유의 땅에 섰습니다. 뒤에서 추격대가 갱도 끝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휴전선을 넘어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총소리만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14명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14명은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나만의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수가 쓰러졌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영수도 어깨를 감싸고 신음했습니다. 철호가 재빨리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진수의 다리는 관통상이었고 영수의 어깨는 총알이 박혀 있었습니다. 지혈부터 해야 합니다. 명철이 옷을 찢어 진수의 다리를 동여맸습니다. 피가 멎지 않았습니다. 철민이 영수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영수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성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추격대가 우회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철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휴전선 근처는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북한군이 남쪽으로 넘어올 수는 없지만 경계가 삼엄한 곳이었습니다. 남한군도 그들을 북한 공작원으로 오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산을 내려갑니다. 마을로 가야 합니다. 진수 동무와 영수 동무는 걸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교대로 업고 갑니다. 철민과 성우가 진수를 부축했습니다. 명철과 철호가 영수를 도왔습니다. 나머지 병사들은 앞뒤를 경계하며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14개의 그림자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바위가 많았고 나무 뿌리가 걸렸습니다. 진수는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철민이 진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부중대장 동무. 거의 다 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만나십시오. 지금은 살아야 합니다. 진수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철민이 당황해서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약했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빨리 내려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14명은 속도를 냈습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앞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로였습니다. 포장도로였습니다. 북에서는 본 적 없는 깨끗한 도로였습니다. 저기 차가 옵니다. 영수가 외쳤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다가왔습니다. 트럭이었습니다. 군용 트럭 같았습니다. 철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두 팔을 들었습니다. 항복의 자세였습니다. 트럭이 급정거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군인들이 내렸습니다. 총을 겨눴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남쪽 말투였습니다. 누구냐? 손들어. 철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북한군입니다. 탈북했습니다. 부상자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이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한 명씩 앞으로 나오십시오. 철호가 먼저 나갔습니다. 군복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인민군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중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북한군입니까?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제11공병여단 소속입니다.
땅굴을 파던 부대입니다. 중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땅굴. 그 단어가 주는 무게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더 높은 지휘관과 통화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더 많은 군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장교들이 내렸습니다. 대령이 철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땅굴이 어디 있습니까? 철호가 뒤쪽 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 중턱입니다. 출구가 있습니다. 휴전선 북쪽에서 남쪽으로 파왔습니다. 300m쯤 됩니다. 대령이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즉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하십시오. 군의관이 진수와 영수를 살폈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수액을 꽂았습니다. 들것에 두 사람을 실었습니다. 철호가 군의관에게 물었습니다. 살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진수와 영수를 실었습니다. 나머지 12명은 군용 트럭에 탔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양쪽에 앉았습니다.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북한군을 믿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덜컹거림이 북쪽 도로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집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북에서는 밤이면 암흑이었는데 여기는 밝았습니다. 영수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옆에 앉은 한국군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밤에도 불 켜고 삽니다. 낭비 아닙니까? 낭비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그 대화를 듣던 성우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가슴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불빛 아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민이 성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1시간쯤 달렸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큰 건물 앞이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진수와 영수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12명도 검진을 받았습니다. 탈진, 영양실조, 폐질환, 손가락 골절. 의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상태로 산을 넘었습니까?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12명은 다른 건물로 이송되었습니다. 군 시설이었습니다. 조사를 받을 곳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정보장교가 앉았습니다. 이름과 계급을 말씀하십시오. 최철호 중대장입니다. 소속 부대는 조선인민군 제11공병여단입니다.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땅굴 건설이었습니다.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밤새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르게 물었습니다. 거짓말을 가려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술은 다른 대원들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땅굴도 확인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진짜 탈북자입니다. 철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사관이 계속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중대장과 이병 두 분 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말에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4명 모두 살았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철호가 물었습니다. 조사관이 대답했습니다. 당분간 보호시설에 계시게 됩니다. 적응 교육을 받으십시오. 그 후에는 각자 원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조사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에 철호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14명은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를 배웠고 새로운 언어를 익혔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 인터넷이니 스마트폰이니 하는 것들이 낯설었지만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진수는 다리 수술 후 재활을 받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걸었고 석 달 뒤에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어깨에 흉터가 남았지만 팔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팔을 잃을 뻔했다고. 교육이 끝나고 14명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했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철호는 서울 근처 작은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곳이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원룸을 얻었고 건설 현장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철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무게구나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삶. 그것이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밤마다 북에 남겨둔 아내와 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딸은 자랐을까? 수용소에서 살아있기는 할까? 답 없는 질문들이 천장을 뚫고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철호는 베란다에 서서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 어딘가에 그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정부 지원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토목공학과였습니다. 28배 나이에 새내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같은 학번 학생들은 20살이었고 영수는 북한 억양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은 영수를 특별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땅굴을 판 사람,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교수가 물었습니다. 영수 씨, 땅굴을 파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같은 노력이라도 어느 방향으로 파느냐에 따라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천국으로 가기도 한다는 것을.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학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명철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당을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을 믿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찬송가를 듣고 울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더 일찍 깨닫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목사님이 명철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유입니다. 마음도 자유롭게 하십시오. 성호는 가족 사진을 액자에 넣어 방에 걸어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냐고, 아빠는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고. 사진 속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성호는 매일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성호가 미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성호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밤에 일하면 생각할 시간이 줄었습니다. 일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사진에 인사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4명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서울 어느 식당에 모여 소주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삶, 신기한 것들, 적응의 어려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14명이 모였습니다. 진수가 목발 없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영수는 대학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전 과목 어였습니다. 명철은 교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새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소주잔이 돌았습니다. 철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동무들, 아니 형제들, 우리가 해냈습니다. 진수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중대장 동무, 아니 형님,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14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따끔했지만 좋았습니다. 이것도 자유였습니다.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웃고 싶을 때 웃는 것. 성우가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모서리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사진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님들, 제 가족입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철호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철호도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영수가 말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 세대에는 될 것입니다. 명철이, 아니 요한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가족들을 지켜주소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소서. 14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묵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북에 남겨둔 사람들,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철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이 가려졌습니다. 북에서는 별이 쏟아졌는데 여기서는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진수가 철호 옆에 섰습니다. 형님, 후회하십니까? 무엇을요? 이곳으로 온 것을요? 철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는가? 아내와 딸을 버리고 온 것을, 가족을 수용소로 보낸 것을. 하지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적이 남았어도 가족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살면서 언젠가 만날 방법을 찾는 것이 낫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14명도 그 불빛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형님, 우리는 형제입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의 형제입니다. 14명은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철호는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 땅굴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판 땅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었던 그 땅굴. 철호는 생각했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두려움 없이 사는 것,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죽음이 아니라 삶을.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일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4명의 공병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판 땅굴을 통해 자유를 찾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지만 형제를 얻었고 고향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이 이야기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 자신의 선택으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얻어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